네, 안녕하십니까. 월드쉐어의 김상훈입니다. 예.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지금 많은 새로운 초기 사업들이 많이 태동을 하고 있죠. 초기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에 태동했을 때와 정말로 성공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관련해서 오늘도 리안킴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자문을 맡고 있는 우주 일사물에게 리암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리암킴입니다. 네, 강의가 벌써 여러 번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월드쉐어가 과연 좋은 프로젝트일지, 네, 그리고 데스체인이 과연 좋은 코인일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월드쉐어도 이제 다오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오에 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초기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초기 사업을 통해서 뭔가 발전된 사업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 초기 사업과 이제 성공 사업은 어떤 연동이 있는지 연관이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제가 예전에 뭐 보면은 CCTV죠? 아 그렇군요. CCTV인데 예전에 저기 그 병원에 좀 길게 입원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기 70대 어르신 중에서 이모 씨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 이모 어르신이 CCTV 사업을 했었어요. 그것도 1980년대 그때쯤에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CCTV가 그렇게 보급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여기 자료에서도 보시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에 지하철 1호선에서 일부 도입되기 시작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모 어르신이 보기에는, 아, 이게 정말 성공한 사업이겠다 싶어가지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무역업을 하시던 분이 CCTV를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쫄딱 망했죠. 왜냐면은 이게 때가 안 맞았나 봐요. 기업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 CCTV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느끼지를 못했었고요. 네, 뭐 그로부터 한 5년 뒤에는 갑자기 막 잘 되더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 시대는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예. 1980년대 뭐 후반 뭐 이쯤 가서 90년대 초반 이렇게 가니까 갑자기 CCTV를 요구로 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예, 그리고 그 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뭐 한 2000년대 후반 정도 돼서는 한 45만 대 이렇게 늘었었다가 지금 현재는 1000만 대 이상이 있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1000만 대 이상이 있다는 거는 그냥 어디 가나 CCTV 없는 곳이 없다고 해야겠죠. 이거를 그 이모 어르신이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에 그 타이밍이 맞지 않았죠. 그렇죠. 예. 이게 사업이 이렇게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화폐 하면은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는 원시 시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일 기원으로 가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화폐가 지금 어느 정도의 개혁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래봤자 이번이 세 번째 제너레이션이다. 네, 왜냐? 물물 교환하는 거랑 어차피 그 뒤에 저희 보석 갖고 했던 뭐 금 갖고 했던 어쨌든 돈 개념이잖아요. 네, 동전이었다가 지폐가 됐던 어쨌든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세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고 온라인 비대면 뭐 이런 시대가 오면서 전자화폐를 이용하는데 그래서 2.5 정도의 이제 페이류나 카드류 이런 것들이 잠깐 스쳐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진짜 세 번째 제너레이션인 바로 블록체인의 시대가 코인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아, 네, 물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막 알트코인 중에서 굉장히 잘 되는 것이 막 새로 탄생하고 그게 화폐로 쓰이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는 각 국가들이 좀 어느 정도 조율을 해가지고 그래도 범죄를 막긴 해야 되니까 좀 절충안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진 투명하고도 공정하고도 중앙에 뭐 중앙이 뭐 파산했을 때 뭐 그럴 때 리스크가 발생하는 게 아닌 좀 궁극적인 정말로 누구나 다 신뢰하고 쓸 수 있는
화폐가 세 번째 제너레이션에서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사실 산업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전.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4차 산업 시대라고 하고 블록체인이 4차 산업 시대다 하는데 저는 어차피 농경사회나 기계사회나 어쨌든 생산하고 판매했던 건 똑같아요. 그쵸? 네, 예. 기계가 생산했던 사람이 생산했던 어쨌든 생산하고 판매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튜브라는 게 나오고 틱톡이라는 게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정보에 대한 그 생성과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수익을 공유하는 뭐 유튜브 역시도 유튜버들한테 수익을 공유하고 그러잖아요. 네. 뭐 틱토커라고도 막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플랫폼들이 수익을 공유하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생산에 참여하기도 하고 누가 생산자가 될지도 모르는 요런 지금 시대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가 저는 2세대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2차 산업 시대를 지나서 제가 생각하는 3차 산업 시대는 다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유튜브는 굉장히 불공정해요. 제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 자료로 보면은 유튜브는 한 100억 정도 만약에 번다고 치면은 그 중에서 유튜버한테 주는 돈이 한 5억 정도밖에 안 된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95%는 어딨냐? 유튜브가 갖겠죠, 뭐. 운영하는 데도 쓰고. 어쨌든 간에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이제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은 물론 개발 관련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컨텐츠를 생산하고 앞에서 떠들고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 그런 생산자는 그 유튜버들인데 수익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불공정하게 받고 있다는 거죠. 광고 수익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시대에서는 상사 지시 대신에 스마트 컨트랙트로 작동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여도에 따라서 공평하게 분배가 되는 규칙이 있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줄지 안 줄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임금 체불의 문제도 없죠. 아, 네.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자율적으로 모인 조직 그리고 탈중화되어 있는 조직 다오가 이제 미래의 기업의 모습으로서 3차 산업시대를 열어간다 라고 저는 관점을 봅니다. 뭐 시대를 뒤로 역행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나누기에는 시대가 정말 크게 구분 짓자면 이렇게 지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짜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크게 세 덩이로 나눴을 때 세 번째 시대가 시작되는 이 시발점에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있는 거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월드쉐어 마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월드쉐어가 다오로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최신의 방식을 갖고 있고 가장 공평하고 공정한 방식을 갖고 있어요. 다른 코인들에서는 이제 뭐 코인 개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주로 한다면 월드쉐어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확장에 기여한 사람들한테 의사결정권을 네. 주잖아요. 그런 점에부터 봤을 때는 다른 데에서 해결 못한 그런 거버넌스의 고질적인 문제를 월드쉐어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자,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비트코인은 아니라는 소리겠죠? 당연히. 예,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 암호화폐. 예, 많이들 근데 이 질문을 받으시면은 네. 다들 비트코인을 떠올리세요. 네. 예,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최초 아니야? 그러는데 최초가 아니고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세계 최초 암호화폐라고 지금 문제를 내신 거 보면은 예, 그렇게 쉬운 거를 굳이 내진 않았겠죠. 예, 예, 예. 그러면은 이분은 아시나요? 아, 이분이 누구실까요? 맥도날드 할아버지 아니고요. 저기 암호학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업계에서는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 바로 데이비드 차움이라는 프라이버시 아버지라고 불리는 최초의 암호화폐를 만든 분이에요. 예. 이분은 1981년도에는 전자메일을 그러니까 우리 이메일을 예. 익명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성공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좀 중앙 집중형이긴 한데 그래도 암호화폐를 개발을 합니다. 1년 뒤에. 그런 다음에
거의 30년이 지난 다음에 비트코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도 26년 전에 네. 이미 이 프라이버시의 아버지인 데이비드 차움은 암호화폐를 만들었었던 거죠. 근데 그 암호화폐를 만들었을 때 당시에는 이렇게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기 시간이 그래도 기존 방법보다는 적어야 되고, 그리고 확장성,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많이 있어야지 이거를 진짜로 쓸 수 있고, 프라이버시,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보안성이 뛰어나야 한다.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는 만큼 이거는 양자 컴퓨터가 와도 못 뚫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디지캐시라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이캐시라는 암호화폐를 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캐시는 비트코인처럼 탈중앙화되어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 구조가 조금 특이했어요. 그 구조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예전 시간에도 봤던 비트코인의 논문이죠. 무려 2008년에 나온 이 논문보다도 훨씬 더 전에 만들어졌다는 점. 네. 이 데이비드 차움 아저씨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아직도 살아 계시고, 그 2019년도에는 또 코인도 판매도 하셨어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사업을, 암호화폐 사업을 하신 분인데, 이 암호화폐 제가 보기엔 잘 만들었어요. 네. 이 XX 코인이라는 코인 자체가 어떤 거를 갖고 있냐면요. 양자 컴퓨터가 이제 앞으로 그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에도 이 암호화폐는 안전해야 된다. 뚫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설계를 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거, 이런 것도 중앙 플랫폼인,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 카카오톡, 이런 중앙 서버를 두고 거기에다가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조차도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된다. 라는 컨셉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온 코인이라고 해요. 잘 만들었는데 차트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하고 있죠. 네. 반면에 비트코인은 이러고 있고요.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최초의 사업이라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데이비드 차움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캐시는 이런 방법이었어요. 지금 여기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맨 위에 있는 건 은행이고요. 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사용자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가게라고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순대국밥집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최초의 사용자는 은행에 돈을 지불하고 서서 이캐시를 받습니다. 이캐시에는 1년 번호가 적혀 있고요. 네. 그 받은 이캐시 포인트를 갖고서 와서 가게에서 써요. 그러면 가게가 은행에 물어봐야 돼요. 야, 이거 1년 번호 이거 맞냐? 이상 없냐? 그러면은 은행이 그거 받아도 돼. 이상 없어. 그러면은 가게가 받고서 와서 나중에 은행에 그 이캐시를 제출하고 돈을 받는 구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카드랑 비슷한데요. 그래도 너무 번거롭죠. 그리고 신용카드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 더 간단했고요. 네. 그래서 이캐시는, 디지캐시 회사는 1998년에 파산을 합니다. 그 뒤로도 회사가 지금 한 두어 번 더 팔렸어요. 계속 왔다 갔다 부유하고 있어요. 자, 다오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더 다오라는 최초의 다오가 있었어요. 이더리움에서 그 비탈릭이 만든 다오고요. 예. 네. 이 더 다오 같은 경우에는 다오는 잘 만들어졌는데 해킹을 당합니다. 그래요? 이더리움 자체, 그 당시 이더리움 자체에 결함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다오의 관리 소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의 전체 수량의 한 5%에 해당하는, 그리고 다오 모금액의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네, 엄청난 양이네요. 탈취를 당합니다. 해커한테. 근데 그 액수가 그때 당시로 쳤을 때도 한 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0조가 넘는 그런 돈을 탈취를 당한 거예요. 그때 당시 가격을 쳐도.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탈취는 당했고 암호화폐라서 회수는 못하고 네. 어떻게 위변조가 불가능한 게 암호화폐잖아요. 아무리 비탈릭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이미 가버린 암호화폐를 자기한테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은 하드포크를 합니다. 기술을 유사하게 냅두지만 연장선상에 있긴 하지만 좀 더 보완한 비슷한 다른 코인으로 진화를 한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렇게 이더리움이 탄생하고 그 전에 있던 이더리움을 우리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탄생한 거거든요. 이 더 다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패했어요. 이때 당시에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도 못했고요. 그 뒤로도 다오들은 뭐 끊임없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때까지 고질적인 문제인 그 거버넌스의 의사결정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그런 다오는 없었죠. 처음에 월드시어가 나왔을 때는 좀 정의에 대해서 난감했었어요. 이거를 그냥 디앱이라고 해야 되나? 탈중화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소개를 해야 되나? 아니면 디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저기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 해가지고 이거를 탈중화되어 있는 금융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요.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도 해서 다오라고 하는 게 가장 맞다. 이건 탈중화 자율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오가 갑자기 2021년부터 2021년 말 정도부터 키워드가 엄청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뭐 어디서나 다들 다오 이렇게 나오죠. 네. 이제 뭐 새로운 키워드는 웹3긴 한데 물론 대시체인 역시도 웹3를 지향하고 있고요. 근데 이 탈중화 자율조직인 이 다오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가장 거버넌스도 우수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저들한테 멤버십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조직이 되면 혜택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 가입하는 조건 역시도 까다롭지가 않다. 네. 그냥 자율적으로 모일 수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모일 수 있다. 어디 보면은 다른데 수수료 정도 되는 비용으로 그냥 이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확장성 있게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본 강의 때는 엄청 많이 사진들을 넣었었어요. 저 뭐 포럼 간 일, 그리고 그 포럼의 양상이 변한 거,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한 거, 뭐 그로 인해서 제가 얻게 된 모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좀 공개되어 있는 영상에서는 좀 쓰기 그래서 일단 맨 마지막 페이지인 결론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으나 그 속에 행복은 없었다인데요. 사람들은 사실 손실에 더 민감하거든요. 이거는 심리학적으로도 있는 그래프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그래프대로이면요. 똑같이 200만 원을 번 사람과 200만 원을 손해본 사람은 심리적 가치로 봤을 때 누가 더 타격이 폭이 크죠? 획득으로 인해서 기쁜 거는 요만큼이에요. 네. 근데 손실로 인해서 슬픈 거는 요만큼이에요. 획득으로 인해서 같은 가격에 기쁜 거보다 그만큼의 손실을 봤을 때 인간은 더 실망을 한다. 손실에 더 민감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제가 만약에 그 사원팀장님께 100만 원을 아니 200만 원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기쁘죠? 네. 그럼 200만 원을 드렸을 때 이만큼 기쁠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100만 원씩 두 번 드리면은 그 기쁨이 그래도 요거보다 더 커져서 한 요 정도? 두 배, 여기에다 두 배를 해서 한 요 정도? 그냥 200만 원 한 번에 드렸을 때보단 조금 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즉, 사람은 여러 번 그 기쁨의 자극을 받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 손실 역시도 마찬가지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손실을 했을 때의 심리적 가치가 더 마이너스가 심하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문 선생님께 저기 200만 원을 드리는데 1원씩 한 200만 번을 드려요. 그럼 기쁠까요? 그 오히려 화나죠. 오히려 화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은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일정 금액 이상을 받아야, 일정 보상 이상을 받아야 그 기쁨이 작동을 해요. 네. 그거를 뭐 본강의 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 부킹 프라이스라고 하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킹 프라이스가 제가 보기에는 한 월급의 한 3분의 1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이 받는 어쨌든 이 부킹 프라이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의 보상이 들어와야 된다는 점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자, 게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92%의 확률로 12만 원을 획득하는 게임과 8%의 확률로 24만 원을 잃는 게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게임은 17%의 확률로 79만 원을 획득하고요. 83%의 확률로 5만 원을 잃습니다. 둘 중에 만약에 어떤 거를 하시겠어요? 92% 확률의 12만 원 획득과 8% 확률의 24만 이름. 83%의 확률로 5만 원이에요. A와 B 중 어떤 게임을 하시겠어요? B 게임을 하겠습니다. 아, 진짜 본강의에서도 좀 그랬는데, 이게 사실 네. 그 어떤 다른 교수님이 쓰신 예시인데, 네. 보통의 경우는 사실 A 게임을 많이들 해요. 네. 왜냐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훨씬 유리하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드릴 말씀은, 여기다 단서 하나만 더 달게요. 게임 참가 비용이 15만 원이에요. 아, 그러면 A 게임을 하시겠어요? B 게임을 하시겠어요? 게임 참가 비용이 15만 원이라고요? 네. 뭘 고민합니까? 당연히 이거는 B 게임만 해야죠. 네. A 게임은 해봤자 3만 원씩 잃잖아요. 따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B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달라져요. B 게임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자한 사람은요, 이제 그다음부터 아까 봤던 그 심리 곡선대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모험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어느 정도 자기 비용이 들어가면요, 그다음부터는 모험을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 참가 비용 15만 원이 없었을 때는요, 사람들은 확률에 주목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를 선택할 확률이 훨씬 높은데, 신기하게 우리 저기 월드쉐어 회원님들은 B게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본강의 때 좀 당황했는데, 그렇게 확률만 보다가, 즉 돈이 들어가기 전에는 가능성을 보다가 돈이 들어간 후에는 자기가 획득할 이거에 더 꽂혀요. 네, 그렇겠죠. 네. 금액에 더 꽂혀요. 내가 얼마를 획득할 수 있다. 잃는 건 어차피 5만 원이잖아요. 네. 같은 가격이면 그렇죠. 같은 가격이면 솔직히 그 아까의 그 곡선대로 봤을 때는 손실에 더 민감하니까 안 하겠지만, 이 정도 비율이면은 당연히 도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 다음부터 이렇게 인간은 멍청해지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고 진짜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2002년 동계올림픽 하면은 누가 생각나세요? 동계올림픽이요? 뭐 그림에 나오네요. 쇼트트랙에. 누가 생각나세요? 2002년 동계올림픽. 2002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말고 쇼트트랙. 누가 잡았어요? 오노가 잡았죠, 오노가. 아, 오노요? 아. 네, 오노가 잡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노나 아니면은 저기 우리나라 선수를 많이 기억하는데, 사실 외국에서는요, 여기 있는 브래드버리라는 이 사람을 훨씬 더 기억을 많이 하고 있대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요, 이 사람은 원래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아니었어요. 네. 그냥 참가 자체에 의의가 있는 호주 선수였어요. 그런데 예선전에서 뭐 어떻게 운 좋게 뭐 누가 저기 갑자기 그냥 실격 처리되고 막 그러면서 어쨌든 준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준결승 진출권이 뭐 획득이 되고, 준결승에서는 또 앞에서 뭐 우르르 뭐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통과가 되고, 결승에서는 오노가 저렇게 해가지고 앞에 3명 다 넘어뜨리고, 본인 지금 여기 표정 봐봐요. 뭐지? 하면서 그냥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간 게 결국 호주에게 예. 동계올림픽 첫 메달이라는 영광을 알려줬죠. 아, 네.
그런데 처음에는 호주 사람들은 이 사람을 영웅으로 생각 안 했었대요. 아, 그래요? 운으로 이겼으니까 좀 창피했대요. 아, 예.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기까지 1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수많은 불행과 역경이 있었대요. 그거를 이제 알려진 다음부터는 사람들은 아 그래 그렇게 불행했었으니까 그런 행운이 한 번 올 수도 있다. 그래 너의 행운은 누릴만 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영시 다시 여기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있는 이 두어 브래드버리 이거가 이 브래드버리가 그런 예상치도 못한 행운 막 이런 단어로 이렇게 두어 브래드버리하고 호주 단어 사전에 기재가 되었대요. 예, 실제로 언어 사전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만났던 사업들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일어났던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엄청난 손실을 봐왔었고, 코인뿐만 아니라 그 전에 뭐 주식부터 해서 계속해서 재테크 방법이 잘못돼 왔었고, 사실 월드쉐어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거나 엄청난 이유를 얻거나 불로소득을 얻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생태계에 참여하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그 공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하찮게 혹은 작게 다른 프로젝트 대비해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말로 진짜를 해야 아니 100만 원씩 매달 꼬박꼬박 주는 데가 있고 1억을 1년 뒤에 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런데 1억을 1년 뒤에 주는 데는 6개월 뒤에 망했어요. 그래서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100만 원씩 꼬박꼬박 받는 거를 해야겠죠. 그렇죠. 1억 준다고 했지만 다운받은 거잖아요. 애시당초부터 진짜를 해야지 가짜를 보고서 와서 가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금액이 크게 유혹을 해도요. 자, 일단 오늘은 월드쉐어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기보다는 월드쉐어가 왜 할만한지 괜찮은지에 대해서 좀 사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정도 시기에 나온 가장 최신의 다오인데 다오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주력인 그런 세대가 되니 네. 월드쉐어 다오를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자는 의미로 오늘 강의를 진행했었고요. 매주 수요일에는 오프라인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11시에 메인 강의에서 30분 정도 블록체인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올라오기도 하고요. 간추려서. 그리고 1시 반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갖고 있어요. 뭐 기술 관련해서 물어보시는데 여기에서 뭐 CS 부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 저 어떻게 써요 그런 문의가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코인 가격 관련해서 혹은 지금 뭐 어떤 코인을 사면 좋을까요 이런 매수 관련해서 그런 질문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진짜로 데이체인과 이 월드쉐어와 이런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궁금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1시 반에는 가지니까요. 이렇게 매주 수요일 날 많은 분들이 꼭 참석을 해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을 할지는 아직 안 정했어요. 이제 트렌드가 너무 많이 변하더라고요.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그래서 중요하게 해야 될 얘기들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다음에는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은 정말 새로운, 새롭게 태동되는 그런 사업들. 예. 오히려 처음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게 오히려 더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첫사랑도 예, 그렇죠. 모든 게 이 처음 시작한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 우리 월드쉐어는 그런 다오가 아니고, 예, 정확히 잘 또 이렇게 체계가 잡힌 그런 다오 프로그램으로 발전돼 가면서 정말 정확한 사업을 확인하시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블록체인 전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리암 킴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